어머니가 왜 그렇게 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정우는 병원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을 뻔했다. 단 일주일, 겨우 일주일 휴가를 내고 내려왔을 뿐인데 그 사이 어머니는 사람이 달라져 있었다. 언젠가 밥상머리에서 나긋하게 웃으며 김치를 내어주시던 그 어머니가 맞는지 믿을 수 없었다. 병실 안에는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감돌았고 정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감각. 그는 그저 눈앞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더 이상 그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뼈만 남은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알아보지도 못하는 듯한 시선. 정우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만든 게 자신인 것만 같았다. 그는 더 열심히 일해야 했고 더 자주 내려왔어야 했다. 변명도 핑계도 통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정우는 그 어떤 책임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서울에서 경찰로 근무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다. 사건은 끝이 없었고 야간 근무는 일상이었다. 고향 집에는 새아내인 수진이 있었다. 수진은 결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재혼이었지만 정우는 그녀에게 큰 감사를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기 힘드실까 걱정했을 때 수진은 오히려 시골로 내려가 살겠다고 말해주었다. 시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그녀의 말에 정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주변 사람들도 수진을 칭찬했다.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챙긴다며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정우는 안심했다. 그녀의 사진 속 웃는 얼굴, 손수 챙긴 약봉지, 어머니 옆에 앉아주는 모습 하나하나가 믿음직스러웠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은 전혀 달랐다. 이건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의사에게 진단을 묻자 수진은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는 말을 꺼냈다. 처음에는 납득할 수 있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흐려지기도 하고 혼란스러워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정우는 어떤 설명으로도 지금의 어머니를 납득할 수 없었다. 너무 급작스러웠고 너무 이상했다.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사람이 무너질 수는 없었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무언가 말하려 했다. 정우는 그 입모양을 읽으려 애썼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 목소리는 다정했다. 하지만 정우는 알 수 있었다. 뭔가가 달라져 있었다. 그 따뜻한 목소리가 오히려 서늘하게 느껴졌다. 어머니는 수진이 다가오자 불안해 보였고 정우의 소매를 잡으려 했다. 희미하게 남아있던 힘. 정우는 속으로 웅크렸다.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수진은 말끔하게 정돈된 약 봉지를 꺼내들며 어머니의 복약 시간을 이야기했다. 그는 어머니의 손에 약을 쥐어주는 수진의 모습을 지켜봤다. 모든 것이 정상적인 돌봄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안에 감춰진 이질감은 지워지지 않았다. 정우는 직감했다. 형사로서 오랜 시간 몸에 뺀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 이건 무언가 감춰진 진실의 조각이었다. 정우는 다시 어머니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말하려 했고 입술이 떨렸다. 입술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정우는 귀를 기울였다. 단어 하나, 음절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집중을 동원했다. 그 순간 어머니는 힘겹게 말했다. 집에 가자. 정우의 마음은 무너졌다. 병실에서 누워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듯한 어머니의 요청. 그 말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은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 눈빛의 흔들림을 정우는 놓치지 않았다. 숨기고 있다는 확신. 그는 그날로 퇴원을 결정했다. 더 이상 병실에 어머니를 두고 볼 수 없었다. 집으로 가자고 했을 때 수진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정우는 거절했다. 이유는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충분히 많은 의심을 하고 있었고 이제는 그것을 확인해야 했다. 차 안에서 어머니는 무기력하게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우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고통을 억눌렀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지난달? 2달 전? 아니, 어쩌면 3달 전 아버지의 제사를 지낸 그날 이후부터일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그날 정우에게 말했다. 이제 내 인생 살아. 이 늙은이 신경 쓰지 말고. 하지만 정우는 그 말을 듣고도 너무 바빠서, 너무 멀어서 내려올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수진에게 맡겼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예상보다 더 심각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평생 정갈하게 가꾸던 마당은 잡초로 가득했고 거실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살림은 엉망이었고 주방에는 음식물 냄새가 퍼져 있었다. 어머니의 방은 더 끔찍했다. 정우는 물었다. 어머니 방이 왜 이래? 와, 수지는 웃으며 어머니가 요즘 치매가 심해져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다. 어머니는 평생 깔끔을 중시한 분이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항상 정돈된 삶을 살아온 분이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는 병든 노인처럼 취급되고 있었다. 모든 게 이상했다. 그 밤 정우는 어머니의 방에서 나올 수 없었다. 그는 눈을 감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자신에게 되물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정말 병 때문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걸까? 단지 지나간 시간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어머니를 무너뜨린 것이 분명했다. 정우는 그 무언가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진실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정우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신 첫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방 안의 침묵은 무거웠고 창밖의 바람 소리조차 불편하게 들렸다. 어머니는 가끔 잠에서 깨듯 소리를 내었고 그때마다 정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모든 것이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고 그 조각들을 맞춰야만 할 것 같았다. 아침이 밝자마자 그는 어머니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드렸다. 예상대로 어머니는 허겁지겁 먹었고 정우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굶주려 있었고 어딘가에 갇혀 있었던 게 분명했다. 수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어머니의 약봉지를 챙기며 다가왔다. 그날따라 정우는 그녀가 꺼낸 약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하얀 알약, 어디선가 본 듯한 약이었다. 경찰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봤던 그것과 닮아 있었다. 그는 곧바로 약봉지를 들고 수진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약이냐고. 수진은 평소처럼 침착한 목소리로 치매와 불면증에 좋다는 처방약이라 말했다. 하지만 정우는 믿을 수 없었다. 의심은 이미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어머니의 장롱을 열었다. 어머니가 평생 소중히 여기던 보석함. 거기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반지도 귀걸이도 사라져 있었다. 그는 수진에게 물었다. 어머니의 귀금속은 어디 있냐고. 수진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가 요양원비 때문에 팔았다고 했다. 그 말에 정우는 다시 물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간 적이 있냐고. 수진은 얼버무렸다. 요양원은 간 적 없지만 혹시 몰라서 그랬다고 했다. 모든 말이 엉성했고 모든 표정이 어색했다. 정우는 점점 더 깊은 불안을 느꼈다. 그는 어머니의 장롱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땅 문서가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산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았다. 유산 계약서, 상속 관련 문서가 사라져 있었다. 그는 수진에게 물었다. 계약서는 어디 있냐고. 수진은 그제야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이 그런 걸 챙겼다면 사람이냐며 되물었다. 정우는 잠시 흔들렸다.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본능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정우는 어머니 곁을 지키며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불규칙하게 잠들고 깨기를 반복했다. 그럴 때마다 중얼거리는 말이 하나같이 공포를 담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두려움을 손끝에서 느낄 수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집 안에서 그가 부재한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다음 날 그는 어머니에게 죽을 또 끓여드렸다. 어머니는 마치 처음 보는 음식처럼 놀란 눈으로 죽을 바라보았고 조심스레 먹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정우는 본능적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 밥을 안 줘. 굶겼어. 문 잠갔어. 정우는 얼어붙었다. 치매 때문일까? 아니면 진짜일까? 어머니는 다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이미 충분했다. 정우는 결정했다. 더 이상 추측이나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곧바로 서울에 있는 동료이자 후배인 상현에게 연락을 취했다. 자신이 겪은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고 상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상현은 몰래 카메라를 꺼내 정우에게 건넸다. 작은 렌즈, 휴대폰으로 연동되는 장치. 정우는 그날 밤 어머니 방과 거실, 부엌 등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수진에게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울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수진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 말을 받아들였다.
정우는 실제로는 서울로 가지 않고 동네 여관에 방을 잡았다. 거기서 스마트폰을 통해 집안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다. 첫날 수지는 평소처럼 어머니에게 식사를 주고 약을 챙겨주었다. 아무 이상도 없어 보였다. 정우는 혼란스러웠다. 어쩌면 자신이 오해한 걸까? 하지만 둘째 날 카메라 속 수진의 행동이 달라졌다. 아침을 준 이후 점심과 저녁은 주지 않았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자 수지는 TV 볼륨을 올렸다. 셋째 날 정우는 손을 떠며 영상을 확인했다. 수지는 어머니 방을 잠근 채 전화를 하고 있었다. 상대는 낯선 남자였고 수지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 사람 출장 갔어. 서류 다 준비했어. 몇 주만 더 버티면 그 땅 다 내 거야. 그 사람은 몰라. 엄마가 다 내 앞으로 해놨어. 정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도 명확했다.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었다. 수지는 웃으며 계속 말했다. 김 여사는 얼마 못 가. 약을 줬거든. 천천히 효과 날 거야.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어머니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그는 영상을 저장하고 상현에게 다시 연락했다. 어머니의 혈액 검사를 요청했고 약물 검사도 포함시켜 달라고 했다.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완성되고 있었다. 이 모든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다. 정우는 새벽녘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수진이 없는 틈을 타 그는 숨죽이며 집 안 곳곳을 샅샅이 뒤졌다. 어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정우는 그게 약 때문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이마를 만지며 자신이 반드시 모든 걸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거실을 지나 자신의 방으로 향한 그는 장롱 깊숙한 곳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수진의 속옷이 담긴 서랍 밑을 들어올리자 작은 열쇠 하나가 튀어나왔다. 낡고 반질반질하게 다른 열쇠. 그 열쇠는 수진의 개인 서랍을 여는 것이었다. 서랍 안에는 각종 서류가 정리된 채로 놓여 있었다. 첫 번째 서류는 위임장이었다. 어머니 명의로 된 것으로 모든 재산 처분 권한을 수진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의 서명이 있었다. 그러나 정우는 그 서명이 위조된 것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형사로서의 직감이 아니라 아들로서 어머니의 손글씨를 평생 보아온 사람이기에 가능한 판단이었다. 정우는 그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다시 넘겼다. 두 번째 서류는 부동산 계약서였다. 계약 상대의 이름은 박진수였다. 어디선가 익숙한 이름. 순간 정우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튀어나왔다. 결혼 전 수진이 헤어졌다고 했던 남자의 이름. 정우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SNS에서 이름을 검색했다. 몇 번의 검색 끝에 나타난 프로필 사진 속 인물.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은 CCTV 영상 속 수진과 통화하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수진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정우에게 접근했다. 안정적인 공무원, 재산 있는 노모, 외로움, 그 모든 조건을 갖춘 남자. 그리고 수진은 박진수와 내통하며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결혼, 시골살이, 시어머니 돌봄, 모두가 시나리오의 일부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긴 땅과 집은 시가로 수억 원대에 달했다. 수진은 그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어머니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서류를 위조하고 약으로 약화시키며 천천히 삶의 의지를 꺾어갔다. 정우는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전부 촬영하고 다시 상현에게 전송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서랍 깊숙한 곳을 뒤지다 작은 약병 하나를 발견했다. 겉면에는 수면 보조제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형사 경력 14년의 정우는 그 이름이 단순한 수면제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중증 진정제 계열의 약물이었다. 그는 그 약병도 사진으로 남기고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놓았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정우는 어머니 방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이제 다 알아냈다고. 곧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돌아온 것이었다. 정우는 빠르게 서류와 약병, 열쇠까지 전부 제자리로 되돌려 놓았다. 하지만 한 가지를 놓쳤다. 열쇠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생각보다 이른 귀가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태연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어머님은 잘 주무시냐며
약을 드시고 편히 주무시고 있다고 했다. 정우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했다. 방금 왔다고 어머니가 걱정되어 내려왔다고 말했다. 수지는 웃으며 다가왔다. 어머니가 드시는 약이 무엇인지 다시 물었을 때 수지는 이전과 똑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치매약, 혈압약, 병원에서 처방받았다는 말. 정우는 그제야 모든 걸 꺼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 영상 속 수지는 어머니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문을 잠그고 외면하고 있었다. 수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을 더듬었고 정우는 이어서 위조된 서류의 사진과 박진수와의 관계를 입증할 영상 통화 캡처까지 차례로 보여주었다.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잠시 침묵 끝에 그녀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동안의 다정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싸늘하고 냉정한 본색이 드러났다. 모든 건 정우 탓이라고 말했다. 항상 어머니만 챙기고 자신을 외면했기에 이렇게라도 살아야 했다고. 정우는 귀를 의심했다.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 함께 나눈 시간, 서로를 믿었던 감정이 모두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수지는 사랑 따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저 안정적인 삶을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재산을 위해 정우를 선택한 것뿐이라고 했다. 정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형사였다. 법 앞에서 감정은 무의미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수진의 모든 자백을 녹음한 기기. 그 기기를 들어 올리자 수진의 눈빛에서 마지막 불안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내 주방으로 달려가 칼을 들었고 정우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미 집 밖에는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순간 울린 사이렌 소리.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 모든 게 끝났음을 직감한 표정이었다. 정우는 수진에게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에 인계했다. 손은 떨렸지만 책임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어머니의 방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정우는 어머니 곁에서 밤을 지새우며 다짐했다. 다시는 절대로 이 세상 어떤 어머니도 이런 고통을 겪게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어머니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 마음속으로 외쳤다. 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그동안 정우는 병실 옆 간이 침대에 누워 단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약물과 영양결핍으로 인해 몸속 장기들이 심각하게 약해졌다는 의사의 말은 정우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침대에 누운 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그 얼굴에는 고통보다도 깊은 피로와 단념이 깃들어 있었다. 정우는 매일 아침 의사와 상담했고 수면제 과다 복용과 장기적인 영양결핍이라는 진단서를 손에 넣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고 수지는 공식적으로 구속되었다. 정우는 병원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없이 기도했다. 그녀가 깨어나길, 그녀의 눈동자에 다시 생기가 돌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말을 들을 수 있길. 일주일째 되는 날 새벽, 어머니가 드디어 눈을 떴다. 정우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의사는 아직 위태롭다고 했지만 의식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적이라며 조심스럽게 희망을 말했다. 어머니는 정우를 알아보았다. 선명한 눈빛으로 이름을 불렀고 정우는 작게 대답했다. 곁에 있다고? 이제 괜찮다고.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정우는 놀랐다. 왜 어머니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이 일찍 눈치채지 못한 걸 오히려 사과하고 싶었던 정우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어머니는 천천히 지난 날을 떠올리듯 말했다. 자신이 속았다고. 그 여자의 말을 믿은 게 실수였다고.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이제 괜찮다고. 모든 서류는 무효 처리되었고 수지는 법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마침내 중요한 얘기를 꺼냈다. 땅 문서에 자신이 직접 서명했다는 것. 수진이 병원비가 급하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사인했다는 것.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렇게까지 몰아넣었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다. 정우는 어머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미 법적으로 모두 무효가 되었고 그녀의 서명이 강요와 기망 아래 얻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지만 곧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내 아버지가 남긴 거 다 날려버릴 뻔했다고.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것,
그게 전부라고. 어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평생 감춰왔던 감정이 드러나는 듯한 표정이었다. 정우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조용히 말했다. 넌 아버지랑 다르구나. 정우는 다시 놀랐다. 어머니의 말에서 느껴지는 깊은 의미.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뜻이냐고.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신이 젊었을 때 아버지는 항상 자신을 의심했다고 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았고 항상 책임을 회피했다고. 하지만 정우는 달랐다고. 자신을 구해줬고 끝까지 믿어주었다고. 그 말에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가 평생 속으로 삭혀왔을 고통, 사랑받지 못했다는 상처,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야 겨우 전해진 그 마음.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다. 자신도 미안하다고.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고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 어머니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우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정우야, 넌 아버지랑 다르구나. 미안하다. 고맙다. 그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이번엔 고통이 아니라 편안함이 깃든 미소였다.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아들을 알아보고, 마지막까지 마음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용서하고 떠났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동네 주민들과 병원 직원 몇 명이 찾아와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정우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정우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장례를 마친 후 정우는 어머니가 남긴 집과 땅을 정리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뒤 그는 어렵지만 결심을 내렸다. 시청 복지과를 찾아가 담당자와 만났다. 그리고 말없이 서류에 서명했다. 담당자는 물었다. 정말 기부하시는 겁니까? 이 땅이 꽤 가치가 있을 텐데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남긴 이 집은 어머니처럼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복지시설로 사용해달라고. 담당자는 감동한 듯 정우의 손을 잡았다. 정말 훌륭한 결정이라고. 정우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며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함께 계시겠죠? 저는 괜찮아요. 두 분은 행복하세요. 정우는 사진을 조심스레 접어 보관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을 딴 요양원의 개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남긴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으로. 김순자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작은 복지시설이 문을 열기까지는 반년이 걸렸다. 행정처와 예산 조율, 리모델링과 인허가 과정을 정우는 차근차근 밟아갔다. 혼자가 아니었다. 동료 경찰들, 시청 복지과,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었다. 처음엔 단 한 명의 어르신을 위한 공간이라도 좋겠다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의 도움과 관심이 쌓였다. 결국 김순자 요양원은 10인실 규모의 소규모 돌봄시설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보호자 없는 어르신, 장기 요양이 필요한 독거노인, 가정폭력으로부터 구조된 어르신들이 입소할 예정이었다. 정우는 복지시설 개원 준비와 동시에 경찰서에서의 업무도 이어갔다. 그는 부서를 옮겨 노인학대 전담팀으로 자원했다. 어머니의 사건 이후 그는 자신이 마주친 세상이 얼마나 무관심하고 둔감했는지를 깨달았다. 단순한 가정 문제로 치부되던 노인 대상의 범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던 학대, 침묵 속에서 고통받던 수많은 노인들의 현실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정우는 다시는 아무도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 요양원 개원을 앞두고 그는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어릴 적 자신이 그린 그림, 어머니가 아껴두었던 손편지, 그리고 미처 팔지 못했던 결혼 반지가 들어있었다. 수진이 모든 보석을 팔아치우기 전에 어머니가 그 반지만은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청혼하며 건넨 반지. 정우는 그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다. 한 세대의 사랑, 고통, 인내가 응축된 상징이었다. 요양원 개원식 당일, 정우는 검은 정장을 입고 현판식에 참석했다. 현판에는 분명하게 김순자 요양원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햇살이 반짝이는 아침,
첫 입소자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휠체어를 탄 노인, 지팡이에 의지하는 노인, 눈빛이 흐리지만 손을 꼭 맞잡은 부부 노인까지. 그들은 모두 삶의 끝자락에서 따뜻한 집 하나를 꿈꾸던 사람들이었다. 정우는 그들을 맞이하며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 집은 이제 어머니 같은 분들의 집이에요. 개원식은 소박했지만 정이 넘쳤다. 동네 주민들과 자원봉사자, 시청 관계자, 경찰 동료들까지 참석해 축하해 주었다. 간단한 식사와 공연이 끝난 뒤 정우는 조용히 요양원 뒤편 작은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낀 국화꽃을 심었던 마당을 본따 만든 공간이었다. 작은 국화 화분이 일렬로 놓여 있었고 바람결에 잎사귀가 살랑거렸다. 그날 밤 정우는 요양원 근처 여관에 묵었다. 한참을 뒤척이다 그는 결국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의 묘소로 향했다. 장례 이후 처음이었다. 빗방울이 뺨을 적셨지만 그는 우산도 챙기지 않았다. 어머니의 묘 앞에 도착해 조용히 주머니에서 그 반지를 꺼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건넸고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품고 있었던 그 반지. 그는 그것을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어머니, 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는 자신에게 다짐했다. 수진을 미워하지 않겠다고. 용서할 수는 없어도 증오하지는 않겠다고. 어머니가 살아오신 방식처럼 묵묵히, 정직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가겠다고. 어머니가 그토록 지켜내고자 했던 존엄과 품위를 이어받겠다고.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무덤 앞에 서 있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하늘은 흐려졌지만 정우의 마음은 오히려 맑아졌다. 다음 날 그는 경찰서로 돌아와 노인 학대 사건 보고서를 검토했다. 최근 신고된 케이스 중 하나는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을 가족이 방치한 사례였다. 정우는 직접 현장에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눈 감지 않기로 했다. 법은 무딜 수 있지만 마음은 예리해야 한다고 믿었다. 어머니가 그에게 남긴 것은 유산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힘이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을,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을 향한 책임감. 정우는 매일같이 요양원을 들렀고 입소자들의 이름을 외우고 가족처럼 대했다. 입소자 중 한 명은 폐지를 주우며 길거리에서 살던 노인이었고 또 한 명은 치매 진단을 받고도 돌보는 이가 없어 혼자 살던 할머니였다. 그들의 손을 잡고 말을 듣고 같이 밥을 먹으며 정우는 비로소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넌 아버지랑 다르구나. 그건 단순한 비교가 아니었다. 그것은 믿음이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다는 믿음. 요양원에는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이 들어왔고 정우의 삶도 바빠졌다. 하지만 그는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실감을 매 순간 느꼈다. 어머니를 통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되돌려주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확신. 모든 것이 잔잔한 물결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김순자 요양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정우에게는 두 번째 삶의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김순자 요양원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작지만 단단한 이름이 되었다. 입소 정원은 늘 가득 찼고 대기 신청서도 줄을 이었다. 요양원 운영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정우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시설 내부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접 챙겼고 입소자들과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들은 그를 원장이라 부르기보다 그냥 순자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그 호칭은 정우에게 가장 큰 자부심이었다. 경찰서에서의 업무도 여전히 이어졌다. 노인학대 전담팀에서 정우는 담당 사건을 하나하나 파고들었고 때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폭력을 드러내기 위해 기관들과 부딪히기도 했다. 그가 맡은 사건 중 절반 이상은 가족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자녀나 며느리, 사위에 의해 고립되거나 통제받는 노인들, 말이 아닌 눈빛으로만 구조를 요청하던 사람들. 정우는 매번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노인도 침묵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해 봄, 요양원에서는 정식 개원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행사 준비로 며칠 동안 분주했지만 모두가 자발적으로 움직였다. 입소자들의 가족들도 초대되었고 시에서 복지과장까지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정우는 준비된 현수막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가 남기신 이 집에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에요. 따뜻한 밥 냄새, 잔잔한 음악,
그리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하루. 정우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행사날 아침, 두세 명의 입소자들이 하나둘 행사장으로 모였다. 대부분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몇몇은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자리에 앉았다. 그중 몇 명은 정우가 직접 구조했던 노인들이었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직전 구조된 할머니, 베란다에 갇혀 살던 어르신, 손목에 멍이 든 채 보호시설로 옮겨졌던 할아버지. 그들은 이제 매일 정해진 식사와 약을 받고 정기적으로 목욕하며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려주며 살고 있었다. 식이 끝난 후 정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특별한 말 없이 그냥 어머니의 이름을 천천히 불렀다. 김순자.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은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이곳의 상징이 되었다. 정우는 끝으로 말했다. 이 집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사람 덕분이라고. 그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까지 다른 누군가의 안녕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박수는 길고 조용하게 이어졌다. 행사 후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우산을 펴고 서둘러 실내로 들어갔다. 정우는 조용히 정문을 빠져나와 어머니의 묘소로 향했다. 땅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다. 그는 가만히 서서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유품 중 하나였던 반지가 들어 있었다. 결혼 반지를 팔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어머니. 그 반지를 다시 묘비 앞에 내려놓으며 정우는 천천히 말을 건넸다. 어머니, 요양원에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제 외롭지 않아요. 비는 점점 거세졌고 바람은 그의 옷을 젖게 만들었지만 정우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반지를 꼭 쥔 채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린 하늘 너머에서 한 줄기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 마치 어머니의 미소 같다. 정우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 괜찮죠? 저는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못다한 사랑, 그건 제가 대신 세상에 나눌게요.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 창문마다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노인들이 따뜻한 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풍경은 정우에게 또 다른 의미였다. 김순자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삶이 자라고 있었다. 상처를 안고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버려졌던 이들이 다시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리는 삶. 그곳에는 눈물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고 기억을 잃은 채로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정우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행사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묵묵히 복도 끝까지 걸어가 한 노인의 손을 잡았다. 이름을 불러주었고 밥이 식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정우가 해야 할 일이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가족처럼 다가가는 것. 정우는 그렇게 어머니의 유산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 미라의 재판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검찰은 사기, 노인학대,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적용했고 그녀의 내연남 박진수 역시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었다. 법정에서 드러난 정황은 참담했다. 미라는 정우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고 박진수와는 단 한 번도 관계를 끊은 적이 없었다. 결혼 생활 전체가 철저히 계산된 시나리오였고 어머니는 그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애물이자 타깃이었다. 증인석에 선 정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말, 그리고 어머니가 어떤 방식으로 서서히 고통에 잠식되어 갔는지를. 그의 진술은 짧았지만 법정 안에 침묵을 불러일으켰다. 어머니의 혈액에서 검출된 고농도의 수면제 성분, 폐쇄된 방에 설치된 외부 잠금 장치, 허위 작성된 위임장과 부동산 계약서, 그리고 CCTV 영상과 녹음 파일. 모든 증거는 미라의 죄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미라는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의 행동이 학대가 아니었으며 어머니의 건강 상태는 자연스러운 노화와 병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위임장 역시 자발적인 서명이라며 수면제는 의사의 처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우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리라는 걸. 박진수는 상대적으로 먼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공범으로서의 책임은 피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최종 판결에서 미라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정우는 구치소에서 미라의 마지막 표정을 기억하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안에는 후회도,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무력함. 정우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하고 싶은 말도 없었고 듣고 싶은 말도 없었다. 미라는 더 이상 자신의 삶과 무관한 존재가 되었고 그저 기록 속의 피고인일 뿐이었다. 용서할 수 없지만 증오하지 않기로 한 다짐은 여전히 유효했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정우는 다시 바쁜 일상으로 복귀했다. 입소자 한 명이 새로 들어왔고 또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간호사는 어제 새벽에 일어난 낙상 사고에 대해 보고했고 정우는 CCTV를 확인하며 그 원인을 함께 분석했다. 누군가는 그의 삶이 끝없이 반복되는 돌봄의 연속이라 여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정우에게 그것은 의미 있는 일상이었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었다. 어느 날 동료 민수가 요양원에 찾아왔다. 그날은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냥 잠시 들렀다며 정우의 어깨를 툭 두드렸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정우야, 잘 버텼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었다. 그가 없었다면 어머니의 진실을 밝혀내지도 미라의 실체를 마주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정우는 장례 후 한 번도 어머니의 방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 매트리스를 바꾸고 벽지를 새로 붙였으며 작은 창문 앞에 국화 화분을 두었다. 그러나 장롱 속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정우는 조용히 장롱을 열고 그 안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담긴 낡은 앨범.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페이지마다 담겨 있었다. 그는 그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마지막 순간에야 아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이야기의 증인이자 증거이자 새로운 시작의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 시간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일은 고통이 아니라 치유였다. 어머니의 침묵 속에 담긴 말들을 조금씩 이해해가는 시간이기도 했다. 요양원 개원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정우는 시청에 방문했다. 김 계장과의 면담에서 그는 새로운 요청을 꺼냈다. 요양원 뒤편 빈 부지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김 계장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또 확장하실 건가요? 정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거기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요. 어르신들뿐 아니라 동네 아이들도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으로요. 김 계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정우는 손을 내저었다. 자신이 하는 일은 그저 한 사람의 이름을 지켜나가는 일이라고. 어머니의 이름, 어머니의 삶,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따뜻한 뿌리를 세상에 심는 일. 그게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라고. 김 계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다. 도서관 건립 허가 신청서. 정우는 서명하며 조용히 되뇌었다. 어머니, 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걸음 나아가 보겠습니다. 김순자 요양원 개원 2주년 기념식이 열리던 날 비가 내렸다. 식장은 실내로 옮겨졌고 준비된 의자에 앉은 입소자들은 천천히 식순을 기다렸다. 정우는 식이 시작되기 전 요양원 마당 한쪽에 서 있었다. 빗물이 천천히 잔디를 적셨고 국화 화분 위로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는 묵묵히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주머니를 열었다. 손끝에 닿은 작은 반지.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이자 아직 어디에도 놓지 못한 시간의 조각. 그는 반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실내로 들어갔다. 행사장은 따뜻한 조명 아래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입소자 중 몇 명은 자녀가 함께 자리했고 몇 명은 자원봉사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무대 위에는 아이들의 합창 준비가 한창이었다. 정우는 가장 뒤쪽 자리에 앉아 천천히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다. 익숙한 이름들, 기억 속의 사연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존재들. 노래가 끝나고 시상식이 이어졌다. 자원봉사자 대표가 소개되었고 간호팀장이 한 해 동안의 활동 보고를 읽었다. 마지막 순서로 정우가 무대에 올랐다. 마이크 앞에선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이내 천천히 입을 열었다. 2년 전 이곳은 한 분의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평범했고 때로는 고되고 그러나 따뜻했습니다. 그 이름 아래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박수는 길지 않았지만 깊었다. 그날 밤 비는 그치지 않았다. 행사가 끝난 뒤 정우는 우산도 쓰지 않고 다시 어머니의 묘소로 향했다. 손에는 조그만 상자가 들려 있었다. 도로를 지나고 오솔길을 따라 습기 찬 흙길 위를 천천히 걸었다. 묘소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반지와 함께 손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어릴 적 자신이 어머니께 썼었던 짧은 편지. 엄마 사랑해요. 나중에 나도 엄마 지켜줄게요. 정우는 편지를 꺼내 묘비 옆에 조용히 놓았다. 그리고 반지를 작은 돌 밑에 묻었다. 세상에 어떤 보석보다도 무겁고 어떤 약속보다도 깊은 반지였다. 그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 대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조용히 인사했다. 어머니, 이제 진짜 편히 쉬세요. 여기에는 어머니 같은 분들이 웃으며 지내고 있어요.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어머니가 제 안에 있으니까요. 그가 돌아서는 순간 빗줄기 사이로 흐릿한 하늘 틈에서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들었다. 잠시 동안 그 빛은 국화꽃에 닿았다가 정우의 어깨를 타고 흘렀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분명한 온기가 있었다. 어머니의 미소 같은 따뜻함. 삶이란 때로는 무너지고 팔이 때로는 흔들리며 결국엔 다시 시작되는 과정이라는 걸 그는 배웠다. 요양원으로 돌아왔을 때 입소자들의 방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며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라디오 음악, 낮은 웃음소리가 정우의 귀를 채웠다. 그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의자에 앉아 오늘의 일지를 쓰기 시작했다. 날짜를 적고 날씨를 적고 행사 내용을 정리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남겼다. 오늘 어머니와 다시 대화를 나눴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이 집은 이제 그분의 흔적 위에 피어난 작은 숲이다. 나는 이 숲의 한 나무로 조용히 서 있을 것이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정우는 알았다. 그 비는 더 이상 슬픔의 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씻고 새롭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비였다. 그 안에는 용서와 다짐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창문을 열어 빗소리를 들었다. 아주 오래전 어머니가 부엌에서 끓이던 미역국 냄새와 함께 들리던 그 빗소리처럼 모든 것이 돌아왔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갔다. 사람은 결국 사랑한 만큼 남는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살아있는 이들의 삶을 조금씩 바꾼다. 김순자라는 이름 아래 오늘도 누군가는 따뜻한 밥을 먹고 누군가는 자신의 이름을 다시 듣고 누군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 정우는 그 곁에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치 오래전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아주 오래도록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함께 숨쉬고 공감하는 여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한 가정의 이야기이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정과 관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은 결국 사랑한 만큼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이란 단어가 늘 따뜻하지는 않지만 믿음과 정직함이 쌓이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진심은 결국 어떤 거짓보다 오래 남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 함께 나누는 삶의 가치,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희망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응원의 말씀 한 줄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와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꼭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